저는 이유주연이라고 합니다. 네, 뭐 사람들이 저한테 왜 내자를 쓰느냐, 사자성어 쓰느냐 그러는데 사실 뭐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뭐 페미니스트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아닌 거 알아요. 아닌 거 알지? 예. 평소에 그런 행태로 볼 때 네. 엄마가 셋째 세 딸일 중에 왜 엄마 성 좀 써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냥 대표 선수로 필명으로 그래서 이유주연이라고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네. 예, 뭐 얼굴이 뭐 목소리가 목소리까지. 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왜 그래? 음. 또는 그 사람들 왜 그래? 2주에 한 번 인상적인 사람, 지극하게 우리의 가슴 속에, 머릿속에 새겨졌던 사람 있는지, 그런 사람들 한번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한번 보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일 중에서 사람들이 궁금한 거 그래서 직접 취재한 사람들 이야기 좀 들어보면서 해보자. 세 번째는 아마존 살리기 프로젝트.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아이디어는 김남희 씨가 냈는데. 이번 주에 그러면 그 사람 왜 그래? 근데 사실 이번에는 그 사람 왜 그래가 그 사람들 왜 그래? 들을 더 붙였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김남희 씨가 되게 궁금해가지고 이걸 정했어요. 안철수가 아니라 안희정인 줄 알았다니까. 근데 사실 박원순 시장은 여기서 조금 중재자 또는 적극적으로 끼어들기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문 안으로 좀 좁혀서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세 분은 다 이경미, 서보미, 김남희 씨 전부 다 새누리당 출입기자잖아요. 뭐가 더 제일 궁금한지. 싸우려고 해도 좀 말이야 좀 상대가 돼야 말이죠. 두 사람은 어쨌든 이 대권 주자로서 겨뤘던 사람들인데 상대는 되죠. 상대는. 아니 우리 당에서. 우리 당에서? 그 당하고 같이 싸울 만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둘이 합쳐도 지금 모자랄 마당에 힘을 합쳐도 지금 쪼개질 거라던데 우리 당에선 소문이. 쪼개진다고? 네, 그냥 쪼개진대요. 쪼개지더라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정말 궁금해요. 궁금해요. 언제 그러니까 쪼개지나요? 언제 쪼개지나요? 당분간은 안 쪼개집니다. 2015년은 그냥 갑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일단은 내가 한 달짜리 전망하지 그러면 어떻게 중장기 전망을 하냐고요. 쪼개지기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 총선이 있기 때문인데 총선을 하려면 공천을 줘야 되는데 공천 주기 전에는 함부로 쪼개지기 쉽지 않다.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대거 나가가지고 무소속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신당을 만들든지 그때 쪼개지지 지금 쪼개지지는 않는다. 근데 공천 시즌이 지금 보면 한 2월 달쯤 3월 달부터 선거 운동하고 그러면 어쨌든 올해는 안 쪼개진다. 한 달이라니까. 한 달. 쪼개져서 나가면 다 필패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나가기가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왜 싸우냐고요. 그러니까 쪼개지면은 필패한다며. 지금은 어떻게든지 좀 잘해보려고 서로 잘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망하려고 이래? 다 잘해보자고 하는 짓인데. 진짜요? 다 잘해보려고 하는 짓이에요? 그렇죠. 우리 당 하는 거 봐요. 그 당은 뭘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 FTA 처리하면 바로 파리 시간 알아보고 우리 당대표는 그러십니다, 지금. 바로 보고를 해야 되니까. 사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문재인이 왜 이렇게 약하냐, 도대체 왜 이렇게 흔들어대냐.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 지지율 무지 적다면서요. 뭐 갤럽 보면은 뭐 5%. 호남에서 5%. 호남에서 5%. 그건 좀 약간 좀 다시 생각해 볼 여지는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조사 대상자가 호남으로 좁혀지기 때문에 거기서 좀 100명 안에서 되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클 수 있고 적어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 정도? 이렇게 오차 범위가 날 정도로 문제는 있는데 추이는 확실하죠. 석 달째 12%, 8%, 5% 계속 빠지고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서 20%밖에 안 나왔다. 이러면 큰일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으니까. 그럴 리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 좀만 떨어져도 쓰잖아. 이만큼 빠졌다고 막. 그때 얼마 떨어졌지? 신나갖고. 신나가지고 아니 우리 당 사람이 왜 그러지?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쓰잖아.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은 호남이 뿌리니까 그리고 기반이고 이제까지 뭐 대통령 후보를 만든 쪽이 호남이었으니까 그 시작과 출발과 지금 세력이 제일 많고 근데 호남에서 워낙 지지율이 낮게 나오니까 계속 민심이 악화되면서 전체적인 수도권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은 취약해지는 거고. 호남에서 그렇게 지분을 갖고 있으면은 명함 뗄 때도 호남에서 떼주시겠네. 글쎄요. 그 호남이 누구를 사랑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호남은 이정현을 사랑하죠.
지금 호남 사람들도 이정현한테 불만이 많다며. 그런가요? 아니, 안 가봐서 요즘. 뭐 더 궁금한 건 없나요? 왜 이렇게 취약하냐? 안철수. 별명 바꿨다고. 아, 간철수에서 강철수로 강철수, 바뀌었다고? 네. 맨날 간보는 철수에서 이제 강한 철수로 바뀌었다. 누가 그러던데 강철수. 강철수 다음은 갱철수 된다 그러던데. 그러면 그냥 물러나신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강철수는 그러면? 근데 최근에 이제 한 새누리당 초선 의원을 만났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안철수 대표를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전 대표를 만났다고 하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대표님 요즘에 이렇게 정치가 괜찮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답니다. 그랬더니 안철수 전 대표가 씩 웃으면서 이제야 정치를 좀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누리당 초선이 너무 깜짝 놀라서 아, 저는 이제 한 3, 4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정치를 모르겠다. 대표님 정치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되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씩 웃으면서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관철수네, 관철수입니다. 그거 보고 그 초선 의원도 소름이 끼치면서 아 저분이 저래서 요즘에 남들이 볼 때 되게 고집을 피우는 것 같이 너무 근데 정치라고 하는 게 저희가 솔직히 생각했을 때 갈등을 좀 이렇게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이렇게 타협해내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근데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를 과연 그렇게 생각하면 과연 앞으로 새정치연합을 이끌어가거나 아니면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굉장히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네. 일단 그렇게 종합해보면 안철수 대표는 일단 정치를 권력투쟁 네. 그 와중에서 이기는 것, 본인의 주장을 관철시켜 나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좀 닮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눈에 요즘에 레이저 나오는 건 맞아요. 네네. 네. 근데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이렇게 강철수가 되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거든요. 생각해보면 야권 지지자들은 안철수, 문재인 두 사람 좀 사이좋게 해서 아까 말한 대로 힘 합쳐서 박근혜 좀 이겨달라. 야권 지지자들은 이런 소망들이 있는 건데 지금 계속 둘이 싸운다. 이러면은 안철수 전 대표죠. 문재인 대표가 같이 하자라고 내민 손길을 어쨌든 거부한 셈이니까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본인은 지금 어쨌든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킨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으니까 지금은 정치가 잘 될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부담을 안게 될지 사실 근데 혁신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이제 혁신 전대를 제안한 그 다음날 광주에 내려가서 강철수가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구태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강철수는 들더라고요. 자기가 말한 게 아니라 누가 저 질문을 그렇게 했다던데 이제 앞으로 보니까 이제 안철수가 아니라 강철수도 뭐 불러도 되겠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에서 혁신을 얘기하면서 대구로 가서 예를 들어서 박심을 팔면 그게 혁신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가 그렇게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대구는 안 되고 광주는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야, 박심, 야, 훌륭하다. 평소에 진짜 궁금했어요. 예. 우리 말진님이 이 정도십니다. 아, 네, 훌륭하십니다, 지금. 네, 답을 주세요. 훌륭하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권력투쟁의 본질로 보자면 지금 가장 이 새정치연합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 문재인 대표가 약하니까 그 약한 고리를 이 틈타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전체 수도권에서의 어떤 지역을 가서 예를 들면 뭐 포천에 가서 했다 이러면 의미가 좀 없잖아요. 어차피 한판 붙자라고 하는 판에 가면 광주에서 그러면 한판 붙자. 사실 문재인 대표도 지난번에 문안박 공동지도부 구성하자고 할 때도 광주 가서 했거든요. 대구와 광주의 비교보다는 일종의 그 링? 하나의 중요한 상징적인 전투장.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새정치연합에는. 불쌍하니까 박원순도 좀 얘기해 주세요. 박원순 시장 근데 만나본 사람 있어요, 여기서? 저 예전에 인터뷰 해봤습니다. 아, 네네. 언제? 재선에 성공하고 나서. 재선에 근데 성공하고 그때 나서? 아직도 기억나는데. 내가 있는데? 재선 성공하고 나서? 자기가 언제 저 한 한겨레 21에 있을 때 했어요. 아, 그랬군요. 그때 저 했는데 어디서 무슨 자기 행사 있다고 강남 어디 호텔에서 했는데 잠시. 이제 좀 느낌이 어떻던가요? 그때 느낌보다는 호텔 벽면에 걸려 있는 게 너무 상징적인 그림이 걸려 있어서 본인이 잡은 건 아니겠지만 그 방을 많이 앉아서 좀 더 챙길 수 있는 그런 거였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막 세 사람이 싸우면 예를 들면 서범이, 이경미, 김남일. 나 안 해. 그럼 문제 누가 할 거야? 문재인도 안 해. 그러면 이경미 씨는 사람들이 보기에 참 이 정치력이 있구나. 이 사실 문안박 중에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박원순밖에 없거든요. 문재인하고 안철수는 도저히 막 화법이 다르고. 누가 그랬는데 개와 고양이 같다고. 그 일진과 정규 1등 사이에서 셔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1층과 전교 1등은 잘, 그 비유는 잘 모르겠고, 여튼, 꼬리를 개가 이렇게 올리면 뭐, 반가워서 그러는 거라는데, 고양이는 화낼 때 꼬리를 올린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개와 고양이 어법이 다른데, 어쨌든 박원순하고 문재인은 두 사람은 얘기가 되고, 또 박원순, 안철순 두 사람은 얘기가 되고 하니까, 박원순이 없으면 사실 무난히 맨날 싸울 것 같아요. 그런 중재자 역할. 어쨌든, 이경미 씨가 만약 박원순으로서 중재한다면, 박원순처럼. 또 선거법 위반이 이제 선거법 위반이에요. 아니 지금 정치부 한 달 된 기자가 그런 고급 질문, 어려운 질문 하시면 돼요. 이경미 씨가 그러면, 위상이 올라가겠지, 그러면. 뭐, 어쨌든 방원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문학만연대가 잘 됐다면. 근데 지자체장이 그렇게 특정 정당의 그런 총선을 이끄는 약간 선대위원장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 새누리당에서는 그건 약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러면서 박원순, 저격수, 이노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재찬 같은 경우에는 특정 정당의 지도부가 되지 못하게 하는 법안까지 발빠르게 발의를 했거든요.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 선관위에서 궁금하네요. 해석에 따르면 선대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그렇지만 지도부에 들어갈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게 선관위 해석이거든요. 그 경계라는 그러니까 게 사실은 뭐 실제적인 액션이 나는 나오면 그 박원순 경계가 다 시장은 굉장히 무너지게 돼 줄타기를 있어서.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안 될 거 알고. 정교하고 교묘하게 막 왔다 갔다 하지 이노건 의원이 않았을까. 한 번만 저기 조준하면 놓치지 끝까지. 않습니다. 에너미 애터 게이트 출신이라. 그래서 늘 성공을 하나요, 그래서? 정교하죠. 정교하게, 끈질기게? 예. 그 본인은 안철수도 자기가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역구가 거기잖아요. 네. 이웃 지역구라서. 예, 이웃 지역구라서 근데 뭘 맨날 해서 보낸 적 있지? 아직. 끊임없이 경계에서 떠드는 거죠. 저 지역구 경계에 서서 저쪽 주민들한테 소리치고 있는 거죠. 안 된다고. 나중에 이노근 의원이 좀 말을 하면 그 사람 왜 그래? 한번 그러면 초대를 하는 사석에선 걸로. 굉장히 샤이한데 이 사람이 되게 하여튼 진짜 되게 착하게 공인이네요, 사는 그러니까. 네, 사석에서는 굉장히 샤이하고 눈을 딱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약간 소심함마저 느껴지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철수 바이러스에 네. 감염되면 갑자기 그거 아니었던 거예요? 뭐 이렇게 뭐가 이거 이제까지 이래 그래서. 이제까지 뭘로 떠든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하기로 했던 거는 특히 이경미, 서보미 두 분을 모신 것은 나흘 동안 상갓집에 계속 있었잖아요. 상조회사 차렸죠, 상조회사. 상조회사, 네. 한겨레 상조회사. 그래서 어디 다녀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달 유승민 그 전 원내대표 새누리당 원내대표 부친상가 대구에 갔다 왔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했을 때 하루 이틀 정도 짧게 빈소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상가에서는 사흘? 이틀 있었습니다. 네. 이틀, 그리고 하루. 네. 그다음에 이경미 씨는 네, 저도 김영삼 전 대통령 빈소에 지금 한 5일 5일. 중에 4일을 사일. 있었죠. 이야. 한겨레 기자들 저 편집국장 무슨 부친상 모친상이 있어도 30분 안 됐다 오는데. 30분까지도 아니지만 안 자고 얼굴만 보고 눈두덩만 찍고 오죠. 아유, 슬픔을 함께 해야지. 그래도. 글쎄요. 사람들이 도대체 상가집 취재 어떻게 하는 거냐. 제 동생이 되게 팟캐스트 열심히 듣는데, 이번에 이제 이 조문 정치 가지고 조문 이야기 좀 하겠다고 하니까, 상가집 취재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상가집에 가면 계속 소주 먹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루 종일, 그러면 뭐 하느냐. 이경미 씨 뭐 했어요? 이 기자들이 발명한 것 중에 가장 훌륭한 게 풀체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뭔가요? 이게 김영삼 대통령 빈소가 사실 공간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이었는데 거기가 가장 큰 특 1호실이었어요. 근데도 공간이 워낙 작기 때문에 조문객들은 많고 거기에 이제 기자들이 언론사가 워낙 많으니까 우르르 다 취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기자들끼리 언론사들끼리 신사협정 비슷하게 맺어서 시간대별로 나눠서 몇 시간대는 어느 언론사가 가서 취재하면 그 내용을 공유하고 다음에는 그러니까 다른 언론사가 취재하고 이렇게 당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취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실 거기서 제가 당번을 맡아서 그 빈소 안에 들어가는 건 한두 시간 정도밖에 안 됐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언론사가 들어가면 거기서 취재한 내용을 받아서 정리하고 공유하고 뭐 그런 분 단위로 문상객들이 영정 사진이 있는 곳. 그다음에 영정사진 접객실. 있는 곳이랑 그 옆에 이제 거기가 VIP 룸이 따로 있어요. 접객실이 네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일반 보통 이제 뭐 조문객들 밥 먹고 하는 네네, 그런 네. 조문객들이 있는 데가 네. 있고 그러면은 그 접객실에 들어가는 시간이 그러니까 풀로 들어가는 거. 그게 참 정말
기자들의 놀라운 분업 정신에 저도 감탄을 했는데요. 이제 총 3조로 나눠서 삼계조. 3개조로 나눠서 1개조는 빈소와 그 접객실을 들어가는 조, 두 번째 조는 방명록 그 쓰는데 앞에 앉아서 누가 주요 인사들 누가 어떤 방명록을 쓰고 가는지 체크하는 조, 그다음에 그 입구에 앉아서 드나드는 사람들 몇 시 몇 분에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고 이걸 체크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한마디 멘트하는 걸 분단위로 다 캐치하고. 체크가 되더라고요. 네네. 사람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예를 6시 들면 56분 누가 나갔다 누가 들어갔다 8시 37분 김무성 대표 뭐 입장 뭐 이런 거 그 전에 7시 뭐 40 몇 분 김수환 전 국회의장 입장 뭐 그다음에 11시 몇 분에 김무성 퇴장 뭐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그럼 아침에 몇 시부에 출근해서 상가집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 공식 출근 시간은 한 8시 반 정도. 출근 시간 묻지 맙시다, 팀장님. 팀장이 말이야. 내가 지금 뭐 근태 근태를 관리하는 관리하지.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다 뭐 근태 관리지. 어쨌든 뭐. 한 9시 정도 되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람이 8시 조문객- 상가집 온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워낙 김영삼 대통령 이제 조문객들이 많으니까 아침부터 일찍 한 7, 8시부터 막 오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는데 본격적으로는 한 9시쯤 출근 전에 넘어서는. 그럼 와서 주문하고 그다음에 출근하는 사람들?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아마 일반인들은 그냥 뭐 이 일과 시간에 왔을 테고 정치인들이 주로 뭐 빨리 오는 정치인들은 일찍 오고 뭐 그러면은 뭐 김수환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 뭐 쓰나미처럼 몰려왔다 이상한 일이야 막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쓰나미처럼 밀려오던가요 사람들이? 네, 진짜 좀 발디딜 틈이 없이 많이 왔고, 특히 그 공간이 좁아서 또 사람들이 더 많아 보이는 그런 효과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기자들은 풀 아닐 때도 어디 앉아가지고 그러면은 거기가 이제 발디딜 틈 3층이었는데, 음. 그 한층 밑에 2층에 빈소 2호실, 거기가 이제 1호실이었거든요. 김영삼 대통령 그 빈소가. 2호실, 3호실을 저희 기자들이 차지를 해서. 남의 그러면 영업 방해까지 비어있는 빈소에. 그러니까 보니까 워낙 YS 빈소에 사람이 네, 몰리니까 네, 서울대 장례식장이 원래 도심 한가운데 있어서 좀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일부러 이제 거기를 안 찾고 다른 장례식장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주최 측에서 이제 그 두 빈소는 일단 그 장례 기간 동안은 좀 자기네 마련을 해준 빌려줬죠. 해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는 정말 궁금한 게 정말 원로 정치인들 할아버지들 네. 이경민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상김 시대를 뭐 살아봤다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그때 태어났나요? 태어나죠. 저 삼겹살이요? 어릴 때 이제 뭐 이경민 기자 김영삼 나이 대통령, 많아요. 예. 김영삼 대통령 뭐 당선되고 그런 게 이제 어릴 때 좀 기억이 좀 나긴 하는데 사실 이번에도 이제 좀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오는데 이제 기자들이 다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Who are you? 김수환 Who are you? 국회의장 누구지 이렇게 해서 사진 검색을 해봐도 사진을 봤는데 막상 이제 빈소에 들어가면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고 그리고 대부분 좀 얼굴에 분간이 안 돼가지고. 비슷하게 생기신 거예요. 찍어서 그래서- 페북에 올리면 자동으로 찾아주지 않나요? 요새? 그래서 그게 안면 좀 가능성이 인식 들었어요. 네네. 같은 거? 그리고 박관용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이제 뉴스에서 이제 그분의 그런 모습들 많이 고향이 또 봤는데 부산이죠, 그러니까. 네네. 근데 막상 들어가니까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이분은 얼굴을 또 확실히 시간이 알겠다라고 지나면. 생각을 했는데 오랫동안 이제 언론에 많이 노출이 안 되고 이제 봤는데 많이 늙으시고 머리도 염색을 안 해서 이제 흰머리 그대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한 10초에 이제 그분을 알게 된 거예요. 빨리 바로 알았네. 안 봐요. 아무튼 그래서 얼굴 익히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근데 성환용 선배가 이러시더라고요. 나이 젊은 애들만 그 노인을 못 알아보는 게 아니라 노인들도 젊은 애들 얼굴 분간 못 한다고. 그래가지고 좀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그 김수환 전 의장 같은 경우는 기자들이 잘 모르잖아요. 이번에 어떻게 보면 알게 된 분인데 그분은 이제 사실상 상주 역할을 하면서 5일간 계속 들락날락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침에 입구에 풀을 당번하는 기자들은 이제 언론사별로 매일 바뀌어요. 그러니까 새로 오는 기자들은 이분이 이제 김수환 전 의장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첫날 있었던 기자들이 많은데 연속성이 또 네네. 없구나. 그래서 둘째 날, 셋째 날 아침마다 김수환 의장이 아침에 한 7시쯤에 들어오면 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김수환 의장이 나 몰라 이러면서 막 들어가고. 상주야. 네. 막 그래서 뭐. 근데 진짜 상주가 몇 명이었던 거죠? 그 몇 명이라고 뭐 콕 집어서 내가 할 수는 상주다. 없고. 그럼요. 온 국민이 네, 네. 상주였죠. 네, 그럼요. 온 국민이 김무성 우리 상주였고, 당 대표가 네. 상주를 하니까 지금. 상주를 자처한 분이 너무 많아서. 네. 네. 그리고 거기 빈소 안에도 수시로 사람들이 바뀌어
하면서 이제 서서 조문객들을 맞이를 했거든요. 이번에 사실 연결식 때 그 가장 눈길을 끌었던 분 중에 하나가 그 큰아들 네네. 은철 씨였는데 은철 씨를 봤어요? 빈소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가 기자들이 또 미스테리로 남아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족분들 2남 3녀거든요. 그 김영삼 대통령 자녀분들이. 그래서 당번하는 기자들이 들어갈 때마다 이제 은철 씨를 찾았는데 실제로 본 기자들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첫날에는 잠시 왔다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족분들이. 그래서 근데 그분이 이제 몸이 안 좋은 걸로 이제 알려져서 첫날에만 잠깐 오고 그 나머지 4일 동안은 빈소에 안 왔어요. 그리고 이제 연결식의 모습을 드러내서 저희들도 연결식 날 그날 이제 처음 봤습니다. 좀 뭐 상주에게 좀 불경스러운 말씀도 있지만 약간 첫인상이나 옷차림 봤을 때는 은하철도 999의 철이 느낌 뭐 이런 것도 있고 누구는 또 자이언티 메텔과 철이가 합쳐진 거 아니에요? 자이언티 느낌도 있고 좀 마이클 잭슨 같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불경하게. 워낙 차남 현철 씨만 워낙 언론에 많이 생각해보니까 노출이 돼 나도 있고, 맨날 그래서 차남 현철 씨 했는데 장남 그러니까 은철 장남이 씨는 있는지 몰랐습니다. 사실은 차남이라 그랬지 장남의 존재는 거의 알려진 적이 없으니까요. 또 찾아보니까 그분이 예전에 이제 결혼을 하고 바로 미국으로 네. 건너가서 오랫동안 살았더라고요. 따님분들은 어떻던가요? 따님분들은 딸 3분이 계신데 얘기는 별로 많이 못했는데 뭐 다들 좀 기자들한테 잘 해주고 뭐 역시 정치인의 딸, 그중에 고산의 딸답게. 그중에 한 분은 뭐 YS 딸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딱 보면 아유 따님이시군요. 따님이시네요 할 분이 강한 유전자가 느껴지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런 조문객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취재하면서 그 아까 은철 씨 얘기를 계속 이어 나가면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인상적이었죠. 대통령이 가장 인상적이었지 뭘. 잠깐만 얘기 좀 해보면. 그러니까 그 기자들이 그 빈소에서 놓쳤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든 좀 인터뷰를 하고 싶어서 연결식장에 이제 가서 이제 연결식이 다 끝나고 가족들 타는 버스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라가서 이제 은철 씨가 그때 아마 아들이랑 딸로 보이더라고요. 그 부축을 받고 좀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차에 타기 직전에 제가 저 한겨레 이경미 기자인데 잠깐 말씀 좀 듣고 싶다라고 했더니 제가 막 그렇게 작게 얘기한 건 아닌데 그분이 좀 인지를 정확하게 잘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주변에서 또 막 말리고 막 좀 밀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터뷰는 이경미 기자 혼자 한 거예요? 네? 이경미 기자 혼자 막 가가지고. 그쵸. 근데 끌고. 그때 옆에는 아무도 이제 기자들은 이야, 없었는데. 단독할 뻔했는데. 단 한 번 뭐라도 한마디. 유일한 단독. 당구한 풀체제에서 유일하게 한마디 달아볼까. 네, 한마디라도 했으면 단독 인터뷰를 했을 텐데 아무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하늘이 올라타더라고요. 무너진 느낌이다라고까지만 했어도 네, 단독인데. 네, 그러니까요. 문장을 아니어도 하늘이 하늘이 뭐라도 점점점. 단어 몇 개만 요새 말해도 모 종편처럼 됐을 단독 텐데. 하늘 무너졌다고. 근데 아무튼 그분이 베일에 쌓여졌던 분이 이렇게 드러나서 또 인생사도 좀 보니까 여러 가지 굴곡진 면도 있고 해서 좀 가봤는데 역시나 좀 말을 안 하시고 주변에서도 이렇게 못하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전 보미 씨는 근데 네. 그때 갔던 날 뭐 YS 상가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뭐가 있었어요? 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처음 봐서요. 야, 네. 진짜 그때 네. 체포하려고 가장 많이 안- 갔었는데 그 가장 주변에 안 늙으신 분이더라고요. 전노 네, 체포조 네, 좋은 기운을 받았습니다. 20년 만에 출동했는데 그날 이거 그분도 참 보니까 굉장히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고 가셨더라고요. 사람은 뭐 본인의 늙으면 뭐- 죽는다 뭐 이런. 술이나 흡연 습관이 본인이 매우 좋아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이런 자랑과 함께 술, 담배 뭐 이렇게 좀 절제라 이런 덕담을 하고 가셨던 떠날 때는 뭐 네. 좋게 가야지 가족들이 고생 안 한다 그러는데 네. 덕담인 거예요, 진짜 그러면은 뭐예요? 본인 얘기인 것 본인 희망인 것 같은데. 본인만. 사실 사람들이 이 말이 참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조문 정치 하는데, 근데 이번에 YS 상가에서 조문 정치를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김무성 대표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뭐 본인이 이제 첫날부터 뭐 내가 정치적 아들이다 그리고 뭐 상주 역할을 하겠다고 이렇게 자임을 하고 나서서 이렇게 한 거 보면 좀 아예 진짜 확실히 작심을 한 듯한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1년 전에 그 김현철 씨가 트윗한 거 보면 그렇죠. 자꾸 친박비박 싸우지 말고 김무성 대표를 향해서 네네. 한 말, 와서 병문안이나 해라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근데?
근데 그 기사를 찾아보니까 김현철 씨가 트위터를 올리고 4일 뒤에 병문안을 갔더라고요. 김부장 대표. 응답했네, 네. 그러니까. 우리 당은 바로바로 그렇게 안 끌어지지. 나으리나 걸렸죠, 당을 나으리나. 쪼갤라면 쪼개고 말면 말든가 그래서 질질 안 끈다고 우리 당. 재보선 지원 유세인가 뭐 때문에 뭐 못 갔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한 걸로. 두 사람 간에 어떤 긴장감 같은 거는 안 느껴지던가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좀 봤는데 이게 뭐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겉으로는 크게 이렇게 좀 긴장감이 느껴지는 부분은 보이진 않았고 이제 김무성 대표가 이제 상주 역할을 하고 장례도 다 본인이 김수환 전 의장 그다음에 홍인길 전 정무수석 뭐 이런 분 총무수석 총무수석? 그런 분들하고 거의 이제 장례 절차를 계속 논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홍인길 씨 덩치 크지요, 근데. 네네네. 근데 어떻게 그분은 그분이 제일 쉽게 깃털이었냐고요. 그분은 제일 쉬웠어요. 큰 사람이 깃털이면 제일 몸통이 쉬웠어요? 도대체 얼마나 길래. 마구 말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니요. 제일 키가 김무성 크신 동지. 대표보다 더 알아보기, 쉬워요. 알아보기가 쉬웠어. 그래서 쉬웠어요. 공룡도 아니고 그게 깃털이. 그래서 김동영 전 의원이 제가 그 홍인길 수석을 잘 몰라서 김동영 전 의원한테 저분이 누구시냐고 물어보니까 그 유명한 깃털 모르냐고. 근데 뭐 모르는데 그냥 아 예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대답을 했었습니다. 아, 박근혜 대통령 오셨을 때는 누가 그때 현장에 있었나요? 이경미 기자가. 네네 그때도 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뭐 두 차례 올 때 다 하이힐 신고 와서 발목이 부었던 거예요? 그건 아프다고 저기 네. 연결식 못 간다고 했는데 그 잠시 연결식 당일날 들렸을 달인 때 때. 사진으로 봤을 때는 한 안색이 7cm, 8cm 창백하고, 하이힐 정도였던 거죠. 안색이 창백하고 별로 뭐 그래도 전혀 느껴지고. 그러진 않고요. 뭐 관리를 잘 받으신지 피부는 아주 좋고 뭐 안색도 괜찮았습니다. 특별히 뭐 아픈 기색은 아니, 잘 저 모르겠어요. 보니까 이번에 기후협약인가요? 그때 출국할 때 출국 사진 봤더니 얼굴이 이렇게 잔뜩 부으신 게 이게 정말로 크게 앓으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진짜 웬만큼 앓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그렇게 얼굴이 커질 수가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그 빈소에 연결 시간 안 왔어도 빈소에 다시 2번이나 찾아서 네네. 7분 동안 7분 정확하게 네네. 정확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하고 가셨는데 서범민 씨는 유승민 의원 상가에 계속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일단 저도 그 상가 가봤는데 서범민 씨가 굉장히 즐겁게 취재를 그 남의 상가에서 제가 즐겁게 있었나요? 그게 아니라 그 유승민 의원 취재를 하고 있다는데도 상당히 그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은 다른 사람 상가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유승민 의원이 이렇게 인기가 기자들한테 많은가요? 다른 기자들도 그렇더라고 보니까. 이틀 동안 제가 상가에 있으면서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새누리당 출입 기자여도 그러니까 모든 의원들이 상을 당했을 때 그렇게 찾아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특히 대구까지. 근데 거의 많은 언론사에서 왔고 전직 출입 기자들도 굉장히 많이 왔는데 그런 거 보면서 기자들이 한테 미움받는 사람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은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유승민 의원이 뭐 너무 브라이트하다. 네. 그 얘기는 이제 뭐 따라다니는 말 재승박덕. 네. 뭐 그러면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못 해준다. 뭐 이런 얘기인데 기자들한테는 따뜻하게 대해주나 봐요. 그러면 밥도 제대로 안 가려서 사요. 저 내일 먹는데요, 선배. 그러니까 저런 식이요. 저는 남녀를 가린다는 말인가 이게. 남자는 뭐 이렇게 기대도 네. 안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참 저도 그게 약간 의문이긴 한데 그 기자들이 하는 말은 똑같은 것 같아요. 기자들은 일단 질문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답을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했을 때 피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했을 때 곤란하면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제 영역이 아닙니다. 이렇게 할지언정 그 직전에 있던 이완구 전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은 제가 그 말진 기자임에도 통화를 하면 한 40분 동안 전화 통화를 받아줘요. 근데 오, 성실하시다. 한마디도 쓸 단어가 없는 거예요. 쓸 에이, 워딩이 한 없는 마디도 거예요. 없는- 선배. 40분 동안 듣고 있는데 쓸 말이 하나도 없고 그만큼 되게 안 들었지 그 중에. 그냥 켜놓고 있었던 거 아니야. 여하튼 네, 이게 요리조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데 자기 생각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얻어낼 것도 없고 인용할 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많은데 그래도 유승민 대표는 답변을 피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 그렇게만 봐도 굉장히 어쨌든 좋은 취재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일단 약간
새누리당에 매력? 약간 나쁜 놈이 많은데 음. 나쁜 남자 같은 약간 그런 카리스마? 나쁜 그런, 놈, 나쁜 남자야. 네, 그런 약간 느낌을 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 남 기자들은 약간 좀 질투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그 얼굴을 내고 아, 질투했나? 오늘은 또 심지어 유승민 얼굴이 저 서울 남자 스타일이니 서울로 출마해야 된다 이런 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안경만 거야? 쓰면 서울 사람이야 지금 말도 안 돼. 달걀형이죠, 달걀형. 근데 너무 쪽 빠진 스타일이라서 외모는 그렇게 그러니까 선이 가는 플러스가 거야. 되는 것 선이 같진 가는데 않은데, 선이 네. 가는 지금 거야. 이제 선이 가는 스타일까지. 아니, 근데 그 상가 취재하면서 네. 어땠어요? 또 와이스 상가랑은 전혀 달랐을 것 같은데, 거기서는 복잡한 인간 군상을 봤다고 할까, 뭐 이랬을 것 같아요. 나중에 쓴 기사들을 쭉 보면. 아까 저한테 그 유독 표정이 되게 좋아 보였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되게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가장이고 그 빈소에만 5일 동안 한 3만 5천 명인가 이렇게 왔다고 해요. 근데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유명 인사긴 하지만 한 3일장, 4일장 동안 한 3천 명 정도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기자들이 이렇게 비집고 들어갈 영역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체제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냥 그 접객실? 이렇게 저희 그 육개장 먹는 곳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기자들이 한 테이블 2개를 차지하고 이렇게 앉아서 그냥 기사도 쓰고, 그리고 의원이나 다른 정치인사도 오면 가서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때 되면 1시간마다 막 간식도 계속 챙겨주시고, 이래서 굉장히 나쁜 약간 남자 아닌 것 같은데. 취재 환경이 되게 윤택했거든요. 저도 거기 네. 상가에 갔지만 진짜 네. 대부분은 기대 안 했지만 역시 저 장례식장 육개장 정말 맛없었어요. 육개장 아니었는데 선배? 먹은 거나 육개장. 네, 돼지 그러니까 국밥이었습니다. 뭐든지 맛없었어요. 아무튼. 그냥. 삼시세끼 돼지국밥을 먹진 않았을 거고. 진짜 또 이분들이 되게 좋아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약간 라면도 밖에 데리고 가서 사주시고 뭐 이렇게 우와. 해주시더라고요. 네. 3일 동안 있었어 봐요. 달랐겠지. 그런데 거기서 네. 이제 보면 뭐 진짜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네. 그런 친박 의원들도 있었을 테고 2007년에 같이 캠프했을 때 이제 같이 친박 캠프로 있었던 사람 중에 갈갈이 이렇게 나뉘어진 네, 네. 상황이잖아요. 네. 친박들이. 그러면은 그 어땠나요? 그 사람들 뭐 유승민 의원과 지금도 가까운 친박이 있고 지금은 멀어진 친박이 있고 그리고 또 아예 친박 아니었던 사람들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또 눈치 봐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좀 네. 유형별로 나눠서 보면은 어떤 특징들이 있던가요? 그 당시에 2007년도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이제 경선을 치열하게 치를 당시에 맺어진 그 돈독했던 그런 친박 동지. 예, 친박 진짜 원조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김무성 대표와 한성교 의원 정도가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재원 뭐 그때는 최경환. 김재원이 핵심 코어 친박은 아니었고 이제 약간 범친박 같은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운 전 최고위원 이 정도 왔었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그래도 꽤 수상찬 뭐 이런 분들. 예, 한 1시간 정도 머물면서 술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갔고요. 그리고 그 대구에 있는 초선들 있지 않습니까? 유승민 대표가 아주 가깝다고 하는 7명의 초선이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2명 정도를 빼고는 거의 그 빈소가 차려지기도 전에 사람들이 없을 때 와서 절하고 이제 돌아갔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볼 수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승민 대표랑 가까우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찍혀서 다음 공천을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공포감이 굉장히 느껴졌어요. 그리고 한 2명 정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끝까지 매일매일 이렇게 오면서 누구든가요? 의리 안 돼, 그거 남녀? 말하면. 의리 남녀? 예, 대구 서구 이미 기사 썼어요. 대구 서구에 그 김희국 의원하고 중남구에 서구에 김상훈 의원하고 중남구에 이제 김희국 의원인데요. 네. 이분들은 그래도 끝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조문 정책 가장 하이라이트가 이제 윤상현 그 친박 코어인 이제 윤상현 의원이 왔을 때 이제 대구 TK 지역에서 이제 물갈이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갔고 그 다음날 이제 조원진 지금 이제 핵심이라고 하죠. 지금 현재 원내수석 부대표가 와서 그거에 동의를 하고 갔어요.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나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그러니까 테이블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아까 술 마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건 자기가 말하는 예, 근데 이제 물갈이에서 물었더니 이렇게 본인들이 이렇게 답변을 피하지 않고 이제 술술술 얘기를 했던 거죠. 예. 근데 화끈하네요, 역시. 그렇죠. 근데 이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대구 초선들, 대구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자기와 가까운 사람의 부친상 빈소에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술을 마시면서 그래도 아무리 정치판에도 도의가 있는데 해도 이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좀 넋두리 좋은 정치를 잘 못한 하더라고요. 거일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네. 누구에게 잘한 거냐. 우리 네. 당에는 여러 가지 저 정치적 방식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식입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유승민 의원하고 지금 네. 경쟁자도 나타났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이재만 전 동구청장이라고 하는 분이 청와대 3인방 이재만 말고 네. 또 다른 이재만인 거죠. 네. 그 이름이 좀 먹히나 봐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첫날 갔는데 이렇게 그때 기자들이 이제 정신 없을 때 이렇게 막 기사를 쓰고 있는데 와서 약간 얼굴이 되게 크고 등치가 크세요. 근데 모르는 분이 쓱 와가지고 나 인사를 이재만이야? 하는 거예요. 기자석으로 와서. 그래서 하면서 누구신지 이랬더니 저 이재만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청와대 3인방 꼬리 3인방이 나타났다. 드디어 박정희 드디어 뭔가 이 마음을 여셨나. 그래서 저희가 이재만 이제 청와대 그분은 이제 얼굴 알기 때문에 아무튼 그러면서 되게 속으로 저는 약간 당황 플러스 정치인이 되게 넉살이 역시 좋구나 이런 되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명함은 돌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한 명 한 명 모든 기자들 악수를 하고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유승민 의원은 어떤 반응이었어요? 둘이 마주쳤는지는 그때 이제 첫날이기 때문에 유승민 대표가 계속 빈소 안에서 이제 상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마주쳤는지는 보지 못했어요. 명함 안 돌리고 악수만 하고 갔어요? 네. 기사 고쳐야겠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그 YS 상가에서 아까 제일 좋은 정치 잘하는 사람이 김무성 대표다라고 했는데 야권 인사 중에서 손학규 전 대표도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네. 물론 본인도 YS의 정치적 아들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있었고 그 상가에 보니까 느낌이 어떻던가요? 손학규 대표 직접 본 거는 이번이 네, 처음이었죠. 처음이었어요. 네. 근데 어떤 인상을 받았어요? 이분 정말 사람 좋아하는구나. 왜 새누리당 출 기자한테 야당 정치 아니 그 YS 얘기 여야를 아까 아울러야지, 여야를 YS 빈소 아까 아울러야지. 얘기 끝났잖아요. 지금. 아이, 한번 더 그 물어보자고. 나 야당 정치 궁금하다고. 굳이 왜 한 번 더 붙이려 그래? 대답할 아까 수 얘기- 있다고 경미 씨는. 진짜 야당 아까 얘기 끝났는데. 어쨌든 좀 여유가 있어는 보였고요. 음. 그리고 본인이 있으면 기자들이 오거나 이제 다른 사람들도 계속 이제 손학규 전 고문을 볼 때마다 계속 정치 언제 재개를 하냐, 빨리 서울로 올라와라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런 질문에 저 같으면 정말 생각이 없으면 듣기 싫어서라도 뭐 좀 이따가 가거나 그렇게 할 텐데 그런 소리를 5일 내내 계속 들으면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그것도 뭐 그렇다고 특별히 사람을 가리지도 않고 뭐 그냥 전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그냥 뭐 정가의 여러 뭐 농객들 뭐 정계 주변에 있는 인물들 여러 사람들 많이 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말 걸어도 그냥 허허 웃으면서 다 그 얘기를 하고 뭐 그러는 모습을 보고 진짜 뭐 이분이 그냥 생각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몇 번을 물어봐도 막 대답이 딱 유형이 두 개예요. NCND 아무 대답, 그러니까 정계 복귀를 하겠냐는 질문을 기자들도 많이 했고 그 만나는 사람들도 많이 했는데 하나는 그냥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 무응답으로 하고 아니면 그게 조금 더 지나치면 그냥 아니다 한 번씩 부정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물어보면 아무 대답 안 하고 또 누가 물어보면 부정하고 뭐 그래서 좀 속마음은 그게 뭐 저 알 수 기자들의 없죠. 창작 욕구를 좀 동기부여를 해주려고 하는 거야. 아무래도 소설 쓰라고. 청산에서 돌아오실 날이 네네. 있지 않을까, 않았다, 이런 생각이 좀 뭐 또 드네요.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없습니다. 연내에는 안 돌아올 거로, 지금. 뭐 연내에 안 오면 다음번 당 쪼개져 있는데 와서 뭐 하려고. 적어도 구정 때 올 겁니다, 서울에. 재밌었던 장면은 캐서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 대사가 대사가, 왔었어요. 예. 그래서 손학규 아. 고문이랑 만났어요. 그래서 손학규 전 고문에게 You look younger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젊어 보인다고. 그러니까 손학규 전 고문이 엄청 좋아서 하하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 계시냐. 그래서 뭐 강진에 있다. 강진? 한국말로 스티븐스는 한국말을 잘하니까 You look younger 그것만 영어로 하고 한국말로 그래서 강진에 살고 있다. 강진 어딘지 아냐. 그러니까 잘 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또 대화를 나누고. 아이 강진유. 지금 저만 오기만을 진짜
그렇게 네? 기다리지 않아요. 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많지 않아. 야근한다고 해서. 그게 기다리지 않아. 같이 밥 먹어주는 게 제일 큰 일인데 지금. 그들끼리 먹어도 괜찮아. 어쨌든 아마존 살리기 프로젝트. 아, 네. 이번에 소개할 책은 특별히 김남희 씨가 뽑은 책이라서. 원래 좀만 순발력 있었으면 노영민의 시집을 들고 와갖고 정말 한수 제 불찰입니다. 읽으면서 할 텐데 그런 책 원래 구하기 힘들잖아요, 정치. 이번에 그 책은 기자들한테 안 뿌렸어요. 안 돌렸었는데. 그러면 진짜 카드만 팔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작정을. 카드만. 그냥 출판사에서 서점에도 배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주 신간이 최신간이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2달 정도 됐어요. ISDN 번호는 받은 책인가요, 그게?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확인 못했습니다. 앞으로 다음에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엔 꼭 그거 시한 소식으로 저희 읊도록 하고요. 저희 이제 우리 당 무슨 책? 최근에 나온 책 중에 가장 재미있는 책이라고 하나 골라왔습니다. 뭐 정치질책이라 뭐 심각한 논문 같은 거 없잖아요, 그죠? 대부분 보면 자기 살아온 얘기, 뭐 어렸을 때 성장사, 정치 역정, 거기에 난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를 좀 애절하게 하는 건데 우리 김용태 의원이라고 일단 소개를 좀 해드려야겠죠. 우리 김용태 의원. 아유, 사실 밥 한 번밖에 얻어먹은 적이 없는다. 2번인가? 똘똘이 스머프 같은. 똘똘이 스머프처럼 생겼죠. 대전 출신. 음. 참고로 미리 말하자면 저희 한겨레 신문사 바로 위에 있었던 공주 칼국수라고 지금은 망해서 사라진, 망한 건지 아니면 관둔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 굉장히 단골이었습니다. 이름 쓰여 있었어요. 김용태 다녀갔다고. 어쨌든 뭐 넘어가고요. 어쨌든 서울 양천을이 지금 지역구 재선 의원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이죠. 네. 최근에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팩스 입당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준 그 시당. 예? 나도 근데 크리스마스 그 방목인지 몰랐을 것 같아. 어쨌든 이 양반이 지금 최근에 쓴 책이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이게 지금 책이 4번째인 것 같아요. 김용태 리포트 4라고 있어서, 있었다. 1, 2, 3이 있고요. 지금 김용태 리포트 4라고 제목은 청춘입니다. 시리고 후지고 곰삭은 얘기, 아팠지만 그리운 청춘 기록. 정말로 봤더니 책의 한 절반이 자기 뭐 어렸을 때부터 크면서 있었던 고생 얘기인데요. 많이 했어요, 근데? 네. 그렇게? 뭐 읽어보니까 일단 되게 애절해요. 지금 왜 똘똘이 스머프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런 거예요? 왜? 일단 한번 이 책 중에 뭘 소개시키면 좋겠냐라고 한번 물어봤는데 저희 여당 반장이 오늘 팟캐스트 안 나갈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알려주는 안 줄 나가는 알고. 거 아니에요? 안 나가는 걸 모르고 그만 자기 책 중에서 꼭 이 에피소드는 소개시켜달라고 한 게 우리 집안 흑역사 백역사. 이게 보니까 뭐 그 부분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굉장히 뭐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재밌냐고, 그러니까. 정치인 재밌어봤자지 뭐. 보니까 이런 거예요.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9남매를 낳았는데 아버지는 넷째였다. 구남매. 예, 집안이 오지게 가난했다. 예? 그래서 어머니가 뭐 새우젓을 팔았는데 새우젓을 넣고 그냥 물 많이 넣고 새우젓 넣고 끓인 국을 어렸을 때 많이 먹고 자랐다. 사실 저는 모르겠지만 다 아버님 세대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흑역사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걸 좌익 인사가 집안에 있을 때 흑역사라고 한 건가 설마? 그러니까 아버님의 둘째 형, 그러니까 둘째죠. 9째 중에 둘째 형이 보니까 그 시절에 서울대를 들어갔는데 먼저 빨간물이 들어서 좌익이 돼서 6.25가 터졌는데 인민군하고 같이 마을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후 전쟁이 이제 진행되는 와중에 그분은 이제 총을 맞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게 집안 사람 흑역사예요, 백역사예요, 이게? 그거는 어쨌든 흑역사겠죠. 그런데 이제 그 집안은 결국 그래서 빨갱이 집안이라고 해서 원래 강경에 살다가 이제 이 대전으로 이제 우르르 갔고 이제 김용태 의원이 대전이 고향이거든요. 이제 거기서 태어났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이후에 백역사는 아마도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어쨌든 집안에서 서울대 출신이 한 명 있었는데 그래도 서울대 출신 한 번 더 내자. 근데 그 임무가 자신한테 떨어져서 이 양반이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왔거든요. 근데 늦게 졸업하지 않았어요. 오수를 해서 이게 삼수. 그게 흑역사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래 지금 68년생이니까요. 나이로 따지면 87학번 정도가 돼야 정상인데 91학번 서울대 정치학과를 들어갔어요. 늦게 다녔다는 게 그 얘기였구나, 오수였구나. 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 그게 오수가 흑역사고
한겨레 입장에서는 좌익이 배격사인가요? 그러면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책인데요. 뭐 지금 그 소범이 문자 받은 거 있잖아 이거 책 사달라고 애절한 아, 그 김용태 의원이 되게 생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유명한데 이렇게 생활력 강한 정치인? 생활력도 강하지만 이제 정치에서 이제 세비 같은 걸로 이제 어쨌든 생활도 해야 되는 약간 생계도 꾸려야 되는. 생계형 정치인이라고 유명한데 이제 문자가 와서 구구절절 이제 본인이 직접 쓴 이렇게 책이 나왔다 이렇게 대필 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면 직접 구입하셔서 꼭 읽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냥 뿌리거나 이렇게 그러고 마는데 직접 구입해서 이 부분에 약간 눈이 번뜩이더라고요. 그때 그 조전혁 전 의원하고 이제 정교조 문제 얽혀서 이번에 1억 원 정도 또 이렇게 배상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서 좀 약간 생활이 진짜 좋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책이 얼마예요? 네. 이게 잠깐만요. 이게 얼마지? 15,000원입니다. 15,000원. 비싸네요. 이거 그냥 줬잖아요, 근데 기사들한테. 그러게요. 이거 저만 준 게 아니고 네. 좀 기자실에 다 좀 돌렸던 거예요. 이게 어쨌든 김용태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역사교과서 문제에는 굉장히 좀 반대 목소리를 냅니다. 거의. 근데 이게 이유가 뭐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김무성 뭐 대표한테도 계속 말했던 거지만 수도권 지역 표 떨어진다. 총선 앞두고. 예? 서울시당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마 최근에 48개 이쪽 다 돌아봤는데 보니까 상황이 19대 총선 때보다 더 떨어질 것 같다. 의석이. 지금 좀 뭔가 불안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했는데 이제 아마도 이제 김무성 대표는 수도권 좀 몇 석 잃어도 영남에서 더 만회하면 되니까 아마 이런 거라서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하거든요. 수도권 지금 위험하다. 그러면서 최근에 오늘은 정몽준 네. 그리고 또 김황식 총리, 전 총리 이분들도 지금 다 서울에 출마해라 뭐 이렇게 하면서 나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번 험지 출마론을 계속 김무성 대표도 지금 서울로 나와라, 수도권 나와라 이제 계속. 근데 정작 이 김용태 의원이 사실 김문수계로 네. 정분류하자면 그쪽인데 정작 우리의 그 김문수 전 지사는 대구에서 지금 새누리당 덮어진 그런 대구 아이러니가 있군요. 그러면 김문수도 서울로 나와라. 뭐 하라고. 근데 거기가 험지래요. 김용태 의원 때문에 거기가 지금 김부겸 전 의원이 뭔가 좀 많이 좀 깎아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많이 따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깎아먹고 있다고. 우리 당 입장에서 깎아먹고 대구의 험지라고. 예. 알겠습니다. 네.